강원도 정선의 겨울은 유난히 조용하고 길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장작을 모아두고 가축들은 축사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런 고요한 정선의 외곽, 작은 말을 거래하는 경매장이 열렸다. 이곳은 전국 각지의 농장주, 승마클럽, 혹은 관광용 마차업자들이 모이는 장소였다. 겨울이 끝나기 직전 봄철을 준비하며 새 말들을 들이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크고 건강한 말들이 각각 번호표를 달고 무대에 등장했다. 흰 김을 내뿜으며 힘차게 걷는 말들에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쏠렸다. 다음은 27번 말입니다. 암컷, 7세. 원래 경기용으로 훈련되던 말입니다만. 경매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무대에 오른 말은 다른 말들과는 달랐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마르고 한쪽 다리를 살짝 절뚝였다. 등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남아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사람들 중 일부는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저건 말이 아니라 유령이잖아. 도살장에 보내는 게 낫겠네.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다. 김준석. 40대 초반, 거친 손과 단단한 어깨,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람과 말의 눈을 읽을 줄 아는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정선 근처의 한 외진 마을, 새벽 목장에서 혼자 말을 기르며 살아가고 있었다. 원래는 승마계에서 유명했던 말 훈련사였지만 5년 전 사고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간 남자였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다른 말들을 구경하러 경매장에 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말 번호 27번 무대 위에 올라왔을 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다른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김준석은 그 말에 눈을 놓치지 않았다. 상처투성이인 몸, 깎인 귀, 휘어진 다리.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말의 눈에는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였다. 시작가는 30만 원입니다. 입찰자 계십니까? 경매인의 말에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 순간 조용히 손을 든 사람이 있었다. 제가 사겠습니다. 30만 원. 사람들의 시선이 김준석에게 쏠렸다. 몇몇은 속닥였다. 저 사람 미쳤나 봐. 돈이 남아도나? 저런 말 데려가서 뭐 하겠다고. 경매인은 조심스럽게 망치를 두드렸다. 27번 말, 30만 원 낙찰. 서류 작업을 마친 후 김준석은 직접 트레일러에 그 말을 태웠다. 말은 처음엔 트레일러에 오르기를 거부했다. 겁에 질린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몸을 떨었다. 김준석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트레일러 앞에 쪼그려 앉아 말과 눈을 맞추며 말했다. 괜찮아.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천천히 가자. 그 말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마침내 트레일러에 올랐다. 새벽 목장은 해발 800m 고지대에 위치한 작은 목장이었다. 세 채의 외양간과 낡은 창고, 조용한 마당,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자작나무 숲이 전부였다. 김준석은 새 말 아니, 이제 그의 말이 된 이 생명을 위해 외양간 한 칸을 비우고 따뜻한 집과 물, 신선한 건초를 준비해 두었다. 그는 말의 이름을 지었다. 불꽃. 너는 한때 꺼질 듯했겠지만 아직 살아있는 불씨가 있어. 언젠가는 다시 타오를 거야. 불꽃은 외양간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고 사람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겁에 질려 몸을 피했다. 준석은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매일 외양간 옆에 앉아 책을 읽었다. 때로는 혼잣말을 하듯 불꽃에게 말을 걸었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그는 불꽃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단지 살아있기만을 바랐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아침, 외양간에 들어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불꽃이 스스로 일어나 있었고 물통에 입을 대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준석은 다가갔다. 불꽃은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다만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준석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너는 살아있구나.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불꽃이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났던 그날, 김준석은 마음속 깊은 곳에 서 있고 지냈던 어떤 감정을 느꼈다. 놀라움이 아니었다. 기쁨이나 안도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약속이 지켜진 듯한 느낌이었다. 말은 아직 지친 몸을 이끌고 물을 마셨고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에 차 있었지만 그 눈동자엔 더 이상 죽음의 기운이 없었다. 그날 이후 준석은 매일 조금씩 불꽃과의 거리를 좁혀갔다. 그는 말을 억지로 만지지 않았고 강제로 훈련시키지도 않았다. 대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외양간 앞에 앉아 책을 읽고 가끔은 낮은 목소리로 옛날 민요를 불렀다. 그가 자주 부르던 곡은 강원도 민요 중 하나인 정선 아리랑이었다. 불꽃은 그 노래를 들으면 귀를 약간 기울이며 가만히 듣고 있는 듯 보였다. 며칠 뒤 말은 마침내 김준석의 손에서 먹이를 받았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끝을 벌려 사과 한 조각을 받아 물었다. 그 순간 준석의 눈에는 물기가 맺혔다. 말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무렵 외양간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다. 준석이 말을 사들인 경매장에 함께 있었던 유혜원이었다. 현재는 원주 근처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예전엔 준석과 연인 관계였던 여자였다. 혜원은 불꽃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걱정과 호기심을 안고 목장을 찾았다. 정말 내가 저 아이를 데려왔어? 혜원은 외양간 문에 기대어 조용히 서 있었다. 불꽃은 그녀를 보고 한 걸음 물러났지만 예전처럼 겁에 질려 뛰쳐나가지는 않았다. 아직 경계심이 많지만 이젠 도망치진 않아. 준석이 대답하며 말 옆에 앉았다. 혜원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불꽃의 다리와 등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심각해졌다. 생각보다 상태가 훨씬 안 좋아. 오래된 골절 흔적, 회복되지 않은 인대 손상, 그리고 수많은 피부 상처. 무엇보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깊어. 알고 있어. 하지만 버리지 않을 거야. 준석의 말에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조용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혜원은 주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주고 일부 약품과 영양제를 남기고 돌아갔다. 그녀는 떠나며 이렇게 말했다. 완전히 회복하긴 어렵겠지만 살아갈 수 있어. 그 아이가 원한다면. 불꽃은 점점 목장의 삶에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외양간 문 앞에서 준석을 기다렸고 밤이면 조용히 집 위에 누워 잠들었다. 준석은 불꽃과 함께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짧은 거리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말은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준석은 말없이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걸었다. 그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갔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불꽃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쓸모없는 말 하나 주워왔다는 식의 반응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 다시 살아났대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마을 아이들은 목장 담장 너머로 불꽃을 구경하며 작은 사과나 당근을 던져주었고 불꽃은 어느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 소녀가 유독 자주 목장을 찾았다. 이름은 지은, 초등학교 4학년. 집이 목장 근처이고 말을 무척 좋아했다. 지은은 조용히 외양간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말을 향해 혼잣말을 했다. 불꽃은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간식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불꽃이는 착한 말이에요. 사람 마음을 알아보나 봐요. 지은이 말한 그 한마디에 준석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어쩌면 이 말은 누구보다 사람의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는 존재일지도 몰랐다. 가을이 시작되던 어느 날, 준석은 혜원에게 연락을 받았다. 혹시 기억나? 동현 선배. 예전에 우리 같이 훈련하던 말팀에 있던. 기억나지? 왜? 그 사람이 너 찾고 있어. 불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 준석은 잠시 침묵했다. 한동현. 5년 전 그 사건. 동생의 사고사와 관련된 말팀의 책임자. 준석은 그 후 모든 걸 내려놓고 이곳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는 말 훈련계와 연을 맺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이제 와서 해. 불꽃. 그 아이, 원래 그 팀에서 키우던 말이래. 썬더라고 불렸다고 해. 동현 선배가. 말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준석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불꽃을 바라보았다. 마른 들판 끝에서 불을 뜯고 있었다. 햇살이 내려앉은 그 장면은 평화로웠지만 동시에 어떤 무거운 그림자가 다가오는 예감도 있었다. 그날 밤 준석은 외양간 앞에서 불꽃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생과 함께 꿈을 키우던 시절, 말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기억,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들. 너도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지. 나도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닮았는지도 몰라. 불꽃은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은 말이 없지만 그 눈빛엔 분명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정선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별들이 쏟아질 듯 떠 있었고 외양간 앞에는 한 사람과 한 마리 나란히 앉아 있었다. 상처 입은 두 존재가 서로를 통해 천천히 회복되어가는 그 순간 작은 불씨는 다시금 깨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선의 하늘은 흐렸다. 낮게 깔린 구름은 마치 땅 위로 무거운 마음이 내려앉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김준석은 늘 그렇듯 새벽 일찍 일어나 외양간으로 향했다. 불꽃은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조용히 그의 손에서 사과를 받아먹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멀리 걸어보자. 그는 부드럽게 고삐를 잡았다. 불꽃은 한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천천히 그의 옆을 따라 나섰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목장 입구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검은 머리는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와 오래된 마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준석. 낯익은 목소리. 그러나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삐를 조금 더 움켜쥐며 불꽃을 멈추게 했다. 불꽃 역시 낯선 사람을 보고 몸을 굽혔다. 귀를 뒤로 젖히고 코로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나아. 한동현.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그 남자는 한 걸음 떨어져 멈췄다. 그의 눈에는 조심스러운 반가움과 묘한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잘 지냈냐고 묻는 건 무례하겠지. 준석은 여전히 침묵한 채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러나 마음속엔 격렬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분노, 그리움,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허전함. 내가 찾던 말, 여기 있어. 준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불꽃. 그게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이야. 동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썬더라고 불렀지. 기억해. 아주 잘 기억해. 그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말은 그의 눈을 피했다. 몸이 다시 긴장했고 조심스럽게 뒷걸음을 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든 말은 기억해. 준석의 말에 동현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온 거야. 기억이 날 괴롭혀서.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외양간 옆 나무 평상에 마주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찻잔 두 개와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 수 없었어. 동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썬더는, 아니, 불꽃은 우리 팀에서 가장 유망한 말이었어. 지구력도 좋고 눈도 똑똑했지.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사장은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어. 더 먼 거리, 더 짧은 시간, 더 큰 상금. 말은 훈련을 넘어서 혹사당했어. 너도 알잖아. 난 막지 못했어. 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준석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 동생이 그 말 때문에 죽었어. 그날 과한 훈련을 막았어야 했어. 내가 없는 사이에 그렇게 몰아붙이도록 두지 말았어야 했다고. 동현은 고개를 숙였다. 말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찻잔에서 나는 김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다. 넌 이 아이를 구하려고 온 거야? 아니면 죄책감 덜려고? 준석의 질문에 동현은 조용히 대답했다. 둘 다야.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돕고 싶어. 난 불꽃의 습성, 호흡, 상처 부위까지 다 기억해.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며칠 동안 동현은 목장에 머물렀다. 그는 외양간 근처에 작은 천막을 치고 말 가까이에 머물되 억지로 다가가지는 않았다. 대신 지켜봤고 조용히 말의 상태를 노트에 기록했다. 가끔 준석에게 조언을 건넸다. 불꽃은 오른쪽 다리보단 왼쪽에 더 부담을 많이 주는 걸로 보여. 중심을 옮겨 타는 걸 연습해야 해. 밤에 코를 벌름거리는 건 트라우마 반응일 수도 있어. 뭔가 자극하는 소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의 조언은 실질적이었고 진심이 느껴졌다. 준석은 마음속의 경계를 조금씩 낮추기 시작했다. 불꽃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동현의 기척만으로도 움찔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다. 어느 날은 동현이 던져준 사과를 조심스레 물기도 했다. 그날 밤 준석은 외양간 앞평상에서 동현에게 말했다. 넌 이 아이를 다시 만나는 게 무섭지 않았냐? 무서웠지. 하지만 내가 나보다 훨씬 더 용감하단 걸 안다. 난 용감해서가 아니라 놓을 수 없었어. 동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용기야. 며칠 후 혜원이 다시 목장을 찾았다. 그녀는 말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소문을 듣고 기뻐하며 정기 진료를 위해 방문한 것이다. 와,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젠 겁먹은 눈이 아니야. 그녀는 불꽃의 목덜미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말은 얌전히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이 정도 회복 속도면 천천히 운동도 시작해볼 수 있겠어. 물론 조심스럽게. 운동. 혜원의 말에 준석은 고개를 들었다. 정선에서 열리는 전국 오픈 지구력 경기가 내달에 열려. 규정도 유연하고 상처 입은 말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돼 있지. 물론 강제로 나갈 필요는 없지만. 그녀는 불꽃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어. 도망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준석은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았다. 말은 조용히 그를 마주봤다. 눈빛엔 익숙한 불안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작은 희망도 함께 깃들어 있었다. 불꽃은 아직 달리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경기 이야기가 나온 후 며칠 동안 목장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김준석은 말이 없었고 혜원은 조심스레 분위기를 살폈다. 동현 역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 모두 불꽃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시하고 있었다. 말이 준비됐다고 느끼면 그땐 알려줘. 혜원이 말을 꺼낸 것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그게 훈련이든 단순한 산책이든 말이야.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그는 불꽃을 데리고 외양간 근처의 작은 언덕을 걸었다. 경사진 흘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불꽃은 처음엔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천천히 발을 옮겼다. 좋아. 바로 이렇게. 천천히. 내 리듬대로. 준석은 고삐를 잡지도 않았다. 그저 옆에 나란히 걸었다. 말은 그와 눈을 마주치며 속도를 조절했다. 이윽고 언덕 꼭대기에 다다르자 불꽃은 숨을 조금 헐떡이며 멈췄다. 먼 하늘 끝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여기서 세상 끝까지 보이는 기분이지? 준석은 말에게 속삭였다. 그래도 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더 놀랍다. 이후의 나날들은 조금씩 리듬을 갖기 시작했다. 혜원은 일주일에 2번씩 와서 건강 상태를 체크했고 동현은 간단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물론 모든 건 불꽃의 상태와 반응에 맞춰 진행됐다. 무리하지 않기, 불안하면 즉시 멈추기, 먹는 걸 잊지 않게 하기. 훈련이 아닌 회복을 위한 약속이었다. 훈련은 초반에는 단순한 걷기였다. 경사진 언덕, 자갈이 깔린 길, 좁은 숲길 등 다양한 지형을 천천히 걸으며 감각을 익히게 했다. 불꽃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했다. 다리에 부담을 덜 주는 보폭을 스스로 조절했고 놀라는 반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어느 날은 비가 내렸다. 혜원이 우비를 입고 왔을 때 준석은 외양간 안에서 말과 함께 앉아 있었다. 말은 비 오는 소리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혜원은 그런 불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신기해.
몇 달 전만 해도 이 아이, 천둥 소리만 나면 몸을 떨었는데. 시간이 해준 일이지. 내가 한 건 그저 옆에 있어준 것뿐이야.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야. 혜원은 조용히 대답했다. 점차 불꽃은 외양간 울타리 안을 벗어나 마을 근처 들판까지 걷는데 익숙해졌다. 지은이와 같은 아이들이 말 가까이에 와서 간식을 주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말은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고 조심스레 다가가 냄새를 맡고 때로는 머리를 내밀어 손에 코를 비볐다. 불꽃이는 이제 우리 동네 친구예요. 지은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함 속에도 김준석의 마음엔 작은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아이가 진짜로 뛰고 싶어 할까? 말은 달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다. 하지만 불꽃은 아직까지도 한 번도 본격적으로 달리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회복의 문제가 아니었다. 달리는 행위는 이 아이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른다. 고통, 채찍질, 함성, 억지스러운 명령. 그러나 어느 날 목장의 들판에서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다. 준석이 풀을 깎고 있을 때 불꽃이 울타리 안에서 혼자서 작은 원을 그리며 걷고 있었다. 점점 속도가 붙었다. 빠른 걸음이었고 이어 가벼운 조깅으로 이어졌다. 말의 갈기가 바람에 날리고 눈빛엔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몸이 반응한 듯한 움직임이었다. 준석은 숨을 멈추고 지켜봤다. 그것은 완전한 달리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의지였다. 말이 그만두기 전까지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그래. 내가 정한 속도, 내가 정한 길. 그날 밤, 그는 오래간만에 불꽃에게 물었다. 불꽃아, 혹시 너 진짜로 뛰고 싶은 거니? 말은 조용히 그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며칠 뒤, 준석은 동영과 혜원을 불렀다. 불꽃이 준비가 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다. 경기에 출전하자는 거야? 혜원이 묻자 준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출전은 중요하지 않아. 다만 이제 이 아이는 스스로 다시 달릴 수 있어. 기회를 줄 생각이야. 뛰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진짜로 뛰고 싶다면. 동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럼 시작하자. 우리가 도울게. 그날부터 목장은 조용한 훈련장으로 바뀌었다. 달리기는 하루 20분, 정해진 코스를 천천히 도는 방식으로 제한됐다. 심박수를 체크하고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중간중간 멈추었다. 불꽃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훈련을 거듭할수록 점점 속도를 붙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이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저건 의무가 아니야. 저건 놀이야. 혜원은 훈련 중 불꽃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이 아이가 웃고 있어. 물론 말은 웃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생명체도 행복할 때 그 기운은 전해진다. 불꽃의 기, 눈동자, 몸의 긴장감. 그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다. 나는 괜찮아. 이제는. 한 달 뒤, 정선에서는 전국 지구력 경주 예선이 열린다. 혜원은 말없이 신청서를 꺼내 보여주었다. 참가 자격은 이미 충분했다. 그러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준석은 외양간 앞에서 불꽃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기억해. 처음 우리가 만난 날,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그저 숨 쉬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너는 다시 걸었고, 뛰었고, 웃고 있어.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덧붙였다. 이제 선택은 너한테 맡길게. 내가 결정하지 않을게. 불꽃은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것은 대답이자 약속이었다. 정선의 초가을은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왔다. 산의 능선은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들판엔 얇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새벽 목장에도 새로운 공기가 감돌았다. 불꽃은 매일 아침 외양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듯 문 앞에 서 있었고 김준석은 고삐 없이 그 곁에 나란히 섰다. 이제 훈련은 일상이 되었다. 동현은 여전히 목장에 머물며 조용히 불꽃의 상태를 체크하고 혜원은 매주 2번씩 말의 건강을 점검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회복이란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지난 이야기였다. 지금의 불꽃은 살아 숨쉬고, 걷고, 달리고 있었다. 준석은 어느 날 혜원에게 물었다. 정말 이 아이가 경기를 즐길 수 있을까?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석, 이 아이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달리는 중이야. 그건 분명해. 그러나 말은 다르다. 말은 말할 수 없다. 불꽃이 경기를 원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아니었다. 그래서 준석은 매일 묻고 또 묻는 마음으로 그 곁을 지켰다. 경기까지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훈련은 조금씩 강도를 높였다. 하루에 10km, 경사로, 자갈길, 무릉덩이를 건너는 훈련까지. 불꽃은 힘들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지친 날에도, 속도가 느려지는 날에도 그 눈동자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었다. 동현은 가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돌아서곤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외양간 앞에서 준석에게 말했다. 불꽃은 나보다 너를 더 믿는 것 같아. 말은 믿음을 배신하지 않지. 준석의 대답에 동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걸 예전엔 몰랐어. 그 아이가 무너지던 날, 내가 침묵한 건 용기가 없어서였어.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많은 게 달라졌을 거야. 이제라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위로야. 그날 이후 동현은 더 이상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을 더 충실히 살았다. 경기 참가 신청 마감일이 다가왔다. 혜원은 신청서를 들고 준석을 찾았다. 결정했어? 준석은 잠시 침묵한 후 종이를 받아들었다. 불꽃이 천천히 걸어와 그의 옆에 섰다. 말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순간 준석은 결심했다. 응, 참가하자. 우승을 위해서가 아니라 완주하기 위해서. 정선지구력 경주는 전국에서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이는 행사였다. 마을 훈련장, 승마클럽, 그리고 몇몇 일반인 참가자들도 있었다. 오픈 클래스라서 혈통이나 기량보다는 체력과 인내, 그리고 마음이 중요한 경기였다. 전체 코스는 약 40km. 중간에 2번의 체크포인트가 있으며 말의 건강 상태가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실격 처리되기도 한다. 우리는 완주만 해도 큰 거야. 혜원은 훈련 도중 말하곤 했다. 달리기보다 멈추지 않는 게 더 어렵거든.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불꽃을 알고 있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은 목장에 와서 응원을 보냈다. 불꽃아, 꼭 다녀와. 안 다쳐야 돼. 지은은 직접 그림을 준석에게 건넸다. 그림 속에는 햇살 아래 달리는 말과 함께 적혀 있었다. 불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에요. 경기 전날 밤, 새벽 목장엔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모두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준석은 외양간 앞에서 홀로 불꽃과 시간을 보냈다. 처음 널 만났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냥 숨만 쉬어줘도 감사했거든. 그는 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아. 달리다가 멈춰도, 걷기만 해도, 심지어 출발하지 않아도 그건 다 내가 만든 기적이야. 불꽃은 조용히 그의 손에 얼굴을 기댔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나, 괜찮아. 나는 이제 달릴 수 있어. 그리고 경기 당일,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가벼운 빗줄기였지만 흘길을 미끄럽게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하나둘 모였고 불꽃은 조용히 코스를 살피고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의 말들은 화려한 마구와 장비로 무장했지만 불꽃은 단순한 가죽 제갈 하나뿐이었다. 사람들 속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말이야. 그게 불꽃이라던데. SNS에서 봤어. 한때 버려졌던 말이라던데. 진짜 참가한다고? 가능하긴 할까? 그러나 준석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불꽃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거면 충분해. 호루라기가 울렸다. 불꽃과 준석은 천천히 그러나 뚜렷한 걸음으로 출발선에 섰다. 그날 그들은 결승선에 도달했다.
결승선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불꽃은 비에 젖은 갈기를 휘날리며 마지막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지친 숨, 진흙투성이 발굽, 그러나 눈빛은 선명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결승선을 넘는 순간 준석은 고삐를 놓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내가 해냈어. 내가 스스로 뛰어낸 거야. 그 순간 불꽃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비가 멈췄다. 경주가 끝난 후 정선의 하늘은 다시 맑아졌다. 비로 젖은 들판에는 햇살이 반짝였고 경기장에는 아직 사람들의 환호가 남아있었다. 불꽃과 김준석이 결승선을 넘은 그 순간은 단순한 완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주최 측은 특별상을 수여했다. 희망상. 기술적인 기준과 성적은 아니었지만 모든 참가자와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그 이름을 불꽃에게 붙였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상기시켜줬습니다. 시상식에서 사회자는 그렇게 말했다. 준석은 트로피를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상은 불꽃 혼자 받은 겁니다. 저는 단지 그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불꽃의 이름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다. 온라인 뉴스, SNS, 방송 프로그램들이 앞다퉈 이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버려졌던 말의 기적 같은 복귀. 말과 인간, 상처를 치유한 동행. 불꽃, 다시 태어나다. 뉴스 영상 속 준석은 인터뷰 요청을 조심스럽게 거절했지만 혜원이 대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이 아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관심은 고맙지만 우리가 그걸 위해 이 아이를 세운 건 아니에요. 처음엔 모두가 감동했고 박수를 보냈다. SNS에는 응원의 댓글이 쏟아졌다. 눈물이 나요. 저도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이 말 덕분에 오늘 하루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는 변하기 시작했다. 불꽃의 경주 영상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과거 그를 훈련했던 팀, 그리고 옛 주인의 존재가 다시 떠올랐다.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와 말 관련 동호회에서는 불꽃이 원래 비공식 혈통 개량 프로그램에 속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말, 원래 불법으로 개량된 말 아냐? 경기에 나갈 자격 있었던 거야. 사람 감동시키려고 전력을 숨긴 거 아냐? 한 기자는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제목은 이랬다. 불꽃의 진실, 우리가 감동한 이야기의 이면. 그래서는 불꽃이 원래 상업적 목적으로 개량된 말이며 훈련 중 다친 후 버려졌고 현재 그 이야기를 치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겨 있었다. 김준석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식이 그에게 도달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예상했어. 너무 많은 시선을 받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끌어내리려 하지. 혜원이 조용히 말했다. 상처는 감추면 썩는다. 드러내야 치유가 되지. 준석은 낮게 답했다. 며칠 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방송에서 불꽃과 김준석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제작진은 말했다. 우리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진짜를 보여주고 싶어요. 과거가 어땠든 지금 이 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준석은 망설였다. 공개하는 순간 그들의 조용한 삶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깨닫고 있었다. 이야기는 단순히 자신과 불꽃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았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진실은 왜곡되어선 안 된다. 결국 그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촬영 당일 제작진은 새벽부터 목장에 도착했다. 드론으로 들판을 찍고 불꽃이 훈련하는 모습, 외양간에서 쉬는 모습, 그리고 지은이와 노는 모습까지 담아갔다. 인터뷰는 외양간 앞에서 진행됐다. 준석은 카메라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말 조련사였고 어느 날 동생을 잃었습니다. 불꽃도 누군가에게 잃어졌던 존재였죠. 우리는 둘 다 버려졌고 상처 입었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는 불꽃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을 믿는다면 살아갈 이유는 생깁니다. 불꽃이 저에게 그걸 알려줬어요. 이 아이는 절 살린 겁니다. 혜원의 인터뷰도 이어졌다. 이 말은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단지 살아가는 힘이 무엇인지 보여준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감정이에요. 다큐는 방송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비판하던 이들 중 일부는 사과했고 응원하는 이들은 더 크게 목소리를 냈다. 불꽃의 이야기는 다시 그리고 더 깊게 퍼져나갔다. 그러나 가장 조용했던 반응은 불꽃 그 자신에게서 나왔다.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같은 길을 걸었으며 같은 집 위에 누워 잠들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과거가 어땠든 불꽃은 지금에 충실했다. 준석은 그런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린 그저 살아내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 하지만 어쩌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느꼈다. 누군가의 살아있는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불꽃은 그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새벽 목장은 평온했다. 김준석은 외양간을 정리하고 있었고 불꽃은 울타리 안에서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다. 혜원은 오늘도 주기적인 검진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다. 아이들은 목장 근처에서 노는 게 일상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불꽃의 존재를 삶의 일부처럼 여겼다. 그러나 그날 그 평화는 한순간에 깨졌다. 먼 산자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누군가 낙엽을 태우는 줄 알았다. 하지만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불안하게 일렁이더니 곧 불길이 형체를 드러냈다. 산불이다. 마을 방송이 울리고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고 있었고 새벽 목장은 정확히 그 방향에 있었다. 준석은 재빨리 외양간으로 달려가 말을 풀고 물통을 가득 채운 뒤 외양간 근처를 물로 적셨다. 동현도 달려와서 돕기 시작했다. 혜원은 다시 돌아왔고 아이들과 노약자들은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다. 불꽃부터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해. 혜원이 외쳤지만 준석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모든 말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해. 외양간에 갇혀있으면 위험해. 불꽃을 포함한 말 3마리는 들판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유도됐다. 그러나 갑자기 들판 끝에서 비명이 들렸다. 수아가 없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없어요. 지은의 엄마였다. 회관에서 아이를 확인하던 중 6살배기 둘째 수아가 목장 근처로 다시 돌아간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떠났던 것이다. 불이 울타리 쪽으로 번졌어. 거기 있으면. 모두가 얼굴이 하얘졌다. 불꽃이 있었던 외양간 쪽이야. 준석은 곧장 달리려 했지만 연기가 너무 짙었다. 몇 발자국만 들어가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 마을 소방대원들도 접근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 순간 불꽃이 울었다. 그 어떤 경주 때보다도 강하고 긴 울음소리였다. 고개를 높이 들고 두 귀를 바짝 세운 채 땅을 힘껏 구르며 몸을 돌렸다. 안 돼. 불꽃. 준석이 소리쳤지만 불꽃은 멈추지 않았다. 굳이 풀어놓지 않아도 달려갈 수 있도록 그는 고삐를 하지 않았고 그 선택은 지금 그 말에게 자유가 아닌 결정이 되었다. 불꽃은 거침없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울타리 안쪽에서 검은 연기와 붉은 불길이 번져가고 있었고 수아는 외양간 뒤편에서 울고 있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꿔 불이 마구 번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어디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불꽃은 연기 속에서 아이를 향해 달려갔다. 몸을 낮추고 입으로 아이의 소매를 물고 천천히 끌기 시작했다. 아이는 처음엔 놀라 눈을 떴지만 말의 눈을 보고 울음을 멈췄다. 마치 모든 공포가 그 눈동자 하나로 잠잠해진 듯했다. 불꽃은 다시 몸을 세우고 아이가 등을 잡을 수 있도록 자세를 낮췄다. 수아는 본능적으로 말의 갈기를 잡았고 불꽃은 온몸을 비틀며 다시 연기 속을 뚫고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모습이 연기 너머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불꽃은 검댕이와 재에 덮인 몸으로 작은 아이를 등에 태운 채 들판 끝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갈기는 반쯤 그을려 있었고
다리는 불에 데인 자국으로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오직 한 가지 의지만이 남아있었다. 살려야 한다. 혜원이 달려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수아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저 놀랐을 뿐이었다. 그러나 불꽃은 몸의 반 이상이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병원으로, 빨리. 준석은 말없이 불꽃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조심스레 말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불꽃은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 숨결은 약했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불꽃은 한동안 수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마취 없이 견뎌야 하는 시간, 붕대를 갈 때마다 멍든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한 번도 사람을 밀치거나 고개를 돌린 적이 없었다.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다. 아이를 구한 말, 화마 속의 영웅,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꽃, 각종 뉴스, SNS, 라디오까지 모두 불꽃의 용기를 다뤘다. 대통령까지 메시지를 전했다. 불꽃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립동물보호센터는 불꽃에게 동물 공로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동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훈장을 받던 날, 불꽃은 여전히 다리를 절었고 갈기는 짧게 깎인 상태였다. 그러나 그날, 그는 누구보다 당당한 눈빛으로 단상 위에 섰다. 준석이 그의 옆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말은 누군가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한참 말을 멈췄다가 눈을 들어 관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보다 용기 있는 존재가 오늘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 말에 관중은 조용해졌고 이내 천천히 박수가 터졌다. 처음은 1명, 2명, 그리고 모든 관중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날 불꽃은 말이 아니었다. 그는 상징이 되었고 기억이 되었다. 불꽃이 훈장을 받은 이후 새벽 목장에는 쉴 틈 없이 사람들이 찾아왔다. 언론, 관람객, 자원봉사자, 동물권 단체, 사진작가, 작가들까지 매일같이 누군가는 말없이 외양간 앞에서 사진을 찍고 또 누군가는 불꽃을 보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왔다. 아이들은 꽃을 들고 오고 어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불꽃의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불꽃은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용기였고 희망의 존재였다. 그러나 그 관심이 커질수록 김준석은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불꽃은 여전히 말이었다. 상처에서 회복 중이며 과거의 고통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생명이었다. 그는 영웅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였을 뿐이었다. 그런 불꽃에게 쏟아지는 시선과 기대는 때때로 부담이 되기도 했다. 준석 씨, 불꽃을 모델로 한 동화책을 만들고 싶은데요. 불꽃과 함께하는 치유 승마 프로그램 가능할까요? 불꽃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목장 앞에는 촬영 요청이 담긴 편지와 택배가 쌓였다. 심지어 지방의회에서는 새벽 목장을 동물치유센터로 확대 운영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준석은 침묵했다. 혜원은 그런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무겁지 않아? 준석은 외양간 옆 형상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응, 불꽃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옷을 입혀버린 것 같아. 그렇다고 다 밀어내기엔 이미 이 아이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버렸지.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야 해. 누군가의 삶을 기대는 건 그 대상에게도 잔인한 일이야. 혜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 대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불꽃은 외양간에서 조용히 회복 중이었다. 다리의 화상은 조금씩 아물었고 갈기는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몸은 느려졌지만 걷는데 무리는 없었다. 다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들판을 달리지는 않았다. 아이들이 오면 그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핥았고 어른들이 울면서 이름을 부를 때면 고개를 들어 눈을 맞췄다. 아무 말도 없지만
그 존재만으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 그러나 준석은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불꽃이 원하는 삶일까? 어느 날 김준석은 불꽃을 데리고 들판 언덕 너머의 작은 숲으로 갔다. 그곳은 불꽃이 과거 가장 좋아했던 산책길이었고 평범한 풀과 바람, 나무 사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장소였다. 그는 고삐를 풀고 말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불꽃은 가만히 준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숲길을 따라 걸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며 나무 사이를 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듯 천천히 그리고 확고한 걸음으로 땅을 디뎠다. 준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지나갔고 낙엽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불꽃은 세상의 주목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 그에게 필요한 건 명예도, 훈장도, 더 이상의 영광도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속도로 숨쉬고 걸을 수 있는 자유였다. 며칠 후 김준석은 한 통의 공문을 받았다. 서울의 대형 동물원에서 불꽃을 특별보호 동물로 지정하고 보다 체계적인 케어와 보안을 위해 이전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불꽃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는 답장에서 그렇게 썼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가 걷는 들판은 철조망으로 막히면 안 됩니다. 그해 겨울, 김준석은 목장에 불꽃의 날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었다. 초대장은 따로 보내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 멀리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불꽃을 그리워하는 수많은 방문객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행사는 단출했다. 회원이 준비한 따뜻한 차, 지은이가 그린 불꽃의 그림들, 그리고 작은 캠프파이어 하나. 그날 불꽃은 그 누구보다 차분한 얼굴로 외양간에서 나와 사람들 사이를 걸었다. 아이들이 글을 쓰다듬었고 어른들이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억지로 세우거나 끌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걸음으로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행사의 마지막, 준석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는 그냥 사람들 앞에 섰고 짧게 말했다. 불꽃은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상처가 끝이 아니라는 것, 무너짐이 포기와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그가 손을 들었다. 불꽃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선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불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그날 밤 들판에는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불꽃의 등에 내려앉았고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빠르게 달리지 않아도 괜찮았다. 누군가의 환호가 없어도 그저 조용히 숨쉬고 있어도 그는 충분했다. 김준석은 그런 불꽃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잘 살아줘서 고마워. 불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눈이 내리는 들판을 천천히 걸었다. 그 발자국이 남긴 흔적은 마치 글자 같았다. 살아있다. 지금, 여기서. 겨울이 끝나갈 무렵, 새벽 목장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불꽃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거나 편지를 보냈고 그중 일부는 상처 입은 동물들을 데려왔다. 이 말, 어릴 때부터 학대당했어요. 달리지 못한다고 해서 버려졌고요. 이 녀석은 경매장에서 넘겨받았어요. 다른 곳에서 안 받아준다고 해서. 한 마리, 두 마리,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외양간은 조금씩 채워졌다. 각자 다른 이유로 상처 입은 말들. 어떤 말은 눈이 흐렸고, 어떤 말은 다리를 절었으며, 어떤 말은 사람의 손길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김준석은 처음엔 고민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원과 동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이건 더 이상 혼자만의 목장이 아니에요. 이건 모두의 안식처예요. 회원의 말처럼 새벽 목장은 점차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갔다. 불꽃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새로운 말들과 관계를 맺었다. 그는 결코 다가가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말들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처음엔 경계하던 말들도
불꽃 옆에 서 있으면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심지어 사람의 손길을 완강히 거부하던 한 말은 불꽃이 곁에 있을 때만 먹이를 받아먹기도 했다. 불꽃이 뭔가 해석 불가능한 소통을 하고 있어요. 혜원이 수의사 학생들에게 말하곤 했다. 우리는 약을 주고 수치를 재지만 저 아이는 그냥 존재만으로 치유를 해요. 마을에서는 이제 불꽃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말들 사이에서 지도자처럼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행동하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모든 말들이 그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준석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며 문득 생각했다. 불꽃은 더 이상 나의 말이 아니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역할을 갖고 있다. 어느 날 한 마차가 목장에 도착했다. 마차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망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갈색 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은 크고 맑았지만 공허했다. 이 아이는 어미가 출산 중에 죽었어요. 저는 경매장 직원입니다. 원래 도살장으로 보내려던 아이였는데 불꽃 이야기를 듣고 여길 떠올렸어요. 망아지는 마차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했다. 말 그대로 움직이질 않았다. 겁에 질린 눈으로 사방을 경계했고 바닥에 몸을 눕혀버렸다. 그때 불꽃이 다가왔다. 그는 천천히 망아지에게 걸어갔다. 조심스럽고 고요하게. 망아지는 처음엔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그 말에서 뭔가 따뜻한 기운을 느꼈는지 눈을 깜빡이며 일어났다. 불꽃은 망아지의 옆에 선 채 그 작은 몸이 스스로 한 걸음 내디딜 때까지 기다렸다. 마치 말하는 듯했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준석은 그 망아지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세론, 새롭게 태어나다. 세론은 하루하루 놀라운 속도로 회복해갔다. 먹이를 받아먹고 점점 사람의 손길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불꽃의 곁을 가장 오래 지키는 말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아. 하지만 준석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온 친구지. 불꽃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강요하지 않았고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곁에 있어 주었고 그 자체로 세로는 배웠다. 혜원은 새벽 목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작은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름하여 불꽃의 시간. 말과 함께 걷는 산책, 손으로 말의 털을 빗기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 그리고 외양간 앞평상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참가자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일에 지친 사람들, 상처 입은 청소년, 외로움에 허덕이는 노인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불꽃을 바라보았고 돌아갈 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그 말은 말이 아니라 거울 같아요. 어떤 참가자가 그렇게 말했다. 내가 얼마나 무겁게 살아왔는지를 그 눈이 다 비추는 것 같았어요. 그 겨울, 불꽃은 12번째 생일을 맞았다. 말로는 중년에 해당하는 나이. 눈빛은 여전히 깊었고 발걸음은 느려졌지만 무거움은 없었다. 준석은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다. 마을 아이들이 모여 사과 케이크를 만들었고 지은은 손으로 색칠한 생일 카드를 건넸다. 불꽃아, 생일 축하해. 너 덕분에 나도 용기 내서 미술대에 나갔어. 불꽃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 앞에서 말은 울지도 달리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밤이 되어 모두가 돌아간 뒤 준석은 외양간 앞에서 혼자 앉았다. 불꽃은 세롱과 함께 마당에 나와 있었다. 달빛이 내렸고 바람은 살짝 찼다. 불꽃아, 내가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너무 말랐고 다리도 저렸고 아무도 널 믿지 않았지. 나도 사실 확신은 없었어. 그저 살아만 있어줘. 그게 전부였어. 불꽃은 그의 말에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지금 넌 수많은 존재를 살리고 있구나. 그는 손을 뻗어 불꽃의 목을 쓰다듬었다. 말의 체온은 여전히 따뜻했고 숨결은 잔잔했다. 그리고 세론이 조용히 불꽃 옆으로 와서 고개를 기대었다. 그 순간 준석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충만함을 느꼈다. 불꽃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이야기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시작의 기반,
수많은 치유의 불씨, 그리고 이름을 넘은 정신이 되었다. 그 해봄, 새벽 목장에는 유난히 벚꽃이 많이 피었다. 바람은 부드럽고 들판은 연두빛으로 물들었다. 말들은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놀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다시금 목장에 퍼져 있었다. 불꽃은 그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김준석은 알고 있었다. 불꽃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걸었고 먹었고 조용히 사람들 곁에 있었지만 발걸음은 조금씩 느려졌고 밤에는 외양간 안에서 오래 깨어 있었다. 숨소리는 얇고 깊었다. 혜원은 말했다. 말의 수명으로 보면 지금 불꽃은 인생의 말미에 있어. 하지만 그건 슬픈 일이 아니야. 그는 충분히 살았어. 그 말에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누구보다 충만하게 살았지. 어느 날 새벽, 준석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고 바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그는 곧장 외양간으로 향했다. 불꽃은 집 위에 누워 있었다. 평소와 달랐던 점은 눈을 감고 있다는 것, 몸은 차갑지 않았고 자세도 편안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준석은 천천히 다가가 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불꽃아. 말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옆에는 세론이 조용히 서 있었다. 망아지는 슬프게 울지 않았다. 대신 말없이 불꽃의 곁에 앉아 있었다. 마치 마지막을 함께 지켜주었다는 듯이. 그 순간 준석은 눈물이 고였다. 울음을 꾹 눌러 삼킨 채 그는 불꽃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불꽃은 목장 뒤던덕에 묻혔다. 그가 가장 자주 찾았던 일출을 바라보던 자리에 돌과 흙으로 작은 봉분이 만들어졌고 목장 사람들은 직접 만든 나무 표지석을 세웠다.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여기 불꽃이 잠들다. 장례식은 소박했다. 마을 사람들, 아이들, 그리고 불꽃을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손에 꽃을 들었고 어떤 이들은 편지를 가져왔다. 어떤 아이는 조용히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묘비 아래에 묻었다. 불꽃아, 내 덕분에 나도 용감해졌어.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간 후 준석은 혼자 언덕에 남았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바람은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내가 없는 목장은 허전하겠지. 하지만 괜찮아. 내가 남긴 것들이 있으니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세론이 잘 해낼 거야. 그리고 나도 여전히 너를 기억하며 살아갈 거야. 시간이 흐르고 새벽 목장은 불꽃재단이라는 이름의 공식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었다. 동물복지, 구조, 재활을 목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혜원은 재단의 수의 책임자가 되었고 동현은 훈련과 교육을 맡았다. 지은은 고등학생이 되어 방학마다 봉사활동을 나왔다. 그리고 세로는 어느덧 어른말이 되어 불꽃이 남긴 자리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었다. 말들은 여전히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안고 목장으로 들어왔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다시 일어섰다. 어느 여름 준석은 한 손녀와 함께 외양간 앞에 앉아 있었다. 손녀는 불꽃에 대해 궁금해하며 물었다. 할아버지, 불꽃은 진짜 있었던 말이에요? 준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아주 특별한 말이었지. 누군가를 구하고 스스로를 구했던 존재였어. 그럼 지금은 어디 있어요? 그는 조용히 언덕을 가리켰다. 저기, 해가 뜨는 곳, 늘 거기서 우릴 보고 있을 거야. 그날 밤, 준석은 자신의 방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유난히 선명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걸었다. 불꽃아, 잘 지내고 있지?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가 다시 다녀간 듯 따뜻했고 창밖의 나뭇잎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다. 새벽 목장은 계속되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오고 어떤 존재는 사라지고 또 다른 생명은 피어났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의 정신이 있었다. 어떤 존재도 어떤 과거도
상처가 끝이 될 수는 없다. 누군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믿어준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불꽃은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하나의 말이 아닌 빛나는 기억이 되었고 길을 잃은 이들에게 등불이 되었다. 그가 머물던 자리엔 봄마다 붉은 꽃이 피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꽃꽃이라고 불렀다.